네, 반갑습니다. 네 번째 시간 여러분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주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국제법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 국제법의 존재 양식에 관한 국제법 법원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할까? 국제법은 국제사회 법으로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국내법은 한 국가 내에서 개인 간의 관계 또는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구분하면, 양자는 서로 관계가 없는 별개 법칙이 아니냐, 그렇게 인식해도 무리는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뭐 국내 재판관이든 국제 재판관이든 이제 로스쿨에 진학하고, 뭐 우리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에 당당한 주권국가로 뭐 선진국가 그룹군이죠.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으로도 이상이 높고, 여러분이 뭐 국제재판소 재판관도 될 수 있고, 또 국내법원 법관으로 근무한다라고 했을 때 법 문제가 꼭 순수하게 국내법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국제법에 관한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게 법 문제가 혼재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해서 어떤 일정한 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조화로우면 별 문제가 없는데, 양자가 충돌할 수 있다. 국제법과 국내법이 서로 다른 내용을 규정해서 발생하는 적극적 충돌도 있을 수 있고, 국제법상 요구되는 내용을 국가가 국내법으로 제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소극적 충돌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국내 법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국제법 문제가 선결 문제로 제기될 수도 있고, 또 국제 재판함에 있어서 어떤 국내 법의 내용이 문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뭐 해석할 때 예컨대 국내 재판소의 판례를 어느 정도 존중할 것이냐, 1차적으로는 뭐 국내 재판소 판례를 존중해야 되겠죠.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국제법과 국내법이 이것은 학자들이 오랜 기간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뭐 쭉 체계적으로 그 이론이 발전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생긴 문제는 아니죠. 자,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에 관해서 이론론과 이원론이 있습니다. 이론론은 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니즘. 이원론은 듀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론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하나의 법체계에 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론은 당연히 법 위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내법이 우위에 있다는 국내법 우위론과 국제법이 우위에 있다는 국제법 우위론이 있겠습니다.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서로 별개의 독립적인 것으로, 그 법조에서는 각각 독립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양자는 저촉될 일도 없고 상호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근데 이론론 중에 국내법 우위론을 보면은, 자, 국제법은 국내법에 의존한다. 뭐 조약 체결 절차랄지, 국제관습법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뭐 국내 법정이랄지, 뭐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은 국내법의 대외관계법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인 조약을 우리가 보자. 그것은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국가기관 간의 의사의 합치를 통해 성립한 잖아요. 그러니까 국제법의 궁극적 타당 근거는 국내법에 있다. 자, 우리 예컨대 우리 헌법에 뭐 조약 체결 절차랄지 여러 국제 관계에 관한 법률 조항 이런 것들이 있고, 그 헌법은 최고법이잖아요. 그리고 국제사회의 이 헌법보다 그러니까 주권 개별 국가의 주권보다 높은 어떤 상위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 조약이랄지 이런 국제법은 국내법
종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죠. 이것은 이제 19세기까지의 지배적 이론이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법 체계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론에 따르면 소위 Doctrine of Transformation, 변형 이론이 주장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국제법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특히 국내법 질서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그것이 변형을 거쳐야 된다. Transformation. 변형 이론에 따라서 국제법을 바라보게 됩니다. 변형 이론에 대하는 개념은 Doctrine of Incorporation, 수용 이론. Incorporation 하면 수용이죠. 그러니까 국제 조약이랄지 국제 관습법은 특별히 변형을 거치지 않고 그 존재가 있게 되면은 국내법 질서에 당연히 수용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론입니다. 자, 이원론적 입장에서는 이제 변형 이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일관되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이원론 국가인 영국의 경우에 뒤넘어가겠습니다만은 데닝스 로우 데닝 그러니까 데닝 대법관이죠. 보면은 변화된 그러니까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과거의 국제관습법과 다른 새로운 국제관습법이 국제사회에서 형성이 되었을 때 그 국제관습법은 그 존재만으로 그대로 영국법이 된다. 영국의 국내법이 된다. 소위 그러한 경우에는 수용이론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원론 국가로서 변형이론, 그러니까 국내 의회에 의해서 이것이 새롭게 변형돼야 된다. 예컨대 우리가 WTO 국제조약에 가입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WTO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WTO 이행에 관한 국내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런 제정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보면 이제 변형 이론적 입장이고요. WTO 국제 타자조약, 다자간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국내법이 된다. 이게 이제 수용 이론적 관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WTO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만은 그 헌법 이론상 아마 그러한 경우에 그 이행에 관한 법률을 특별히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경우에 수용 이론이 아마 적용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WTO 그 다자조약 존재 자체만으로 국내 법정에서 어떤 주장할 수 권리와 의무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 의무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수용 이론 어쨌거나 현실적 수용 이론적 입장에 우리 헌법은 있다 이렇게 보는데 헌법 그 국제 관계에 관한 조항이 있죠. 그 5조인가요? 6조인가요? 5조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국제법을 존중하고 국제 평화주의 입장에 있잖아요. 그 조항은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국제법에 있어 수용 이론을 받아들인 것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원론은 개별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있고 정치적 색채가 적어서 20세기 초반 이래 상당 기간 국제사회에서 다수설로 수락되어 왔습니다. 이는 국제법 위반의 국내법을 무효로 선언하기보다는 국가 책임의 추궁에 그치고 있는 국제 판례 입장과도 일치하죠. 일반인들은 평소 국내법만 유의하며 생활하죠. 국제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삽니다. 그런 현실과도 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이원론이 또 모든 경우에 그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지금 상당수 국가의 재판소가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변형 없이 직접 적용하는 현실이죠. 그리고 국제법과 국내법이 완전히 분리된 법 체계냐 이렇게 보기에는 또
부적절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완전히 이게 조화되는 이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 생각함에 있어서 일단 학자들의 학설, 이 문제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강학적 어떤 논의들 이런 걸 보고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재판소가 이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그리고 국내 재판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랄지 대법원, 각국의 최고 사법 기관들이 이 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을 어떻게 보느냐, 이 국가의 실행, 그리고 국제재판소의 실행, 현실을 살펴보는으로써 정체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원론적 입장이 있고 국제법 우위론적 입장이 있어요. 국제법 우위론은 말 그대로 국제법이 국내법의 뿌리이고 타당한 거다. 그러니까 국내법은 결국 국제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국내법 우위론은 국제법 부인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건 현대 지금 국제사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인권, 국제인권조약 같은 걸 봐라. 그러면 국제법이 개인의 권리를 직접 규정하고 있고, 또 국제법과 국내법은 중첩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상이랄까요? 국제법의 대상, 국내법의 대상이 확연히 갈렸었는데, 이제 점점 국제사회가 광역화 긴밀화되면서 내용도 중첩되고요. 그래서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도 있고, 우리 헌법상의 어떤 인권 조항도 있고요. 이렇게 중첩이 된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국내법 우위론적 입장은 국제사회의 발전 현실에 비춰서 부적절하고, 또 단일 것이기 때문에 위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원론도 부적절하고, 결국 국제법 우위론에 귀결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 국제법 우위론자들은 이제 국내법의 근거가 국제법에 있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데, 이거는 뭐 역사적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국제법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근대 주권국가, 절대국가가 만들어진 이후부터예요. 국가가 어떤 의사를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있을 때, 그때서부터 이제 비로소 조약도 체결할 수 있고, 뭐 국제관습법도 창설될 수 있고, 이게 의사주의적 국제법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세 봉건 시대 뭐 어떤 영주랄지 군사 실력자들 이런 시대에는 이자들은 그 교황의 종입니다. 어떤 독자적인 의사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스트팔렌, 그러니까 1640몇 년인가요? 10세기 중엽 베스트팔렌 종교 전쟁이 끝나고 유럽 여러 나라가 독립 국가로서 이렇게 실체를 갖춰서 국제사회에 등장하고, 결국 신교의 자유가 있게 되면서 나라들이 종교에 얽매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왕이 이제 비로소 최고의 실력자, 국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중반서부터 이렇게 국제법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고, 그 이전에 뭐 로마법이랄지 많은 국내법이 있죠. 물론 이제 헌법 같은 최고법은 유럽의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 처음 18세기 말 연방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유럽에서 이제 19세기 유럽에서 성문헌법 제정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뭐 그 이전에 성문헌법은 없었을지라도 뭐 독일 지역의 일부 미 연방헌법 제정 이전에 독일은 뭐 작센 지역이랄지
뭐 성문헌법이 있었다. 뭐 이런 역사적 사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거나 국제법은 국내법이 이미 존재하고 난 이후에 17세기 중엽서부터 발생하였다면은 이게 국제법이 국내법의 뿌리다. 이 말은 좀 역사적 현실하고 맞지 않고요. 또 각국의 법적 확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재판소 뒤에 팔려져 있습니다만은 많은 나라들이 그 최고법, 자국의 최고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국제법 위반이면은 그럼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느냐? 이거 구체적으로 누가 이것을 무효할 수 있느냐? 국내 헌법재판소는 뭐 당연히 그러지 않겠죠. 물론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뒤에 나옵니다만 예외적으로 국제조약이 뭐 헌법보다도 더 우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또 국제재판소가 국내법을 무효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국내법은 국제 책임 성립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그런 논법은 성립이 되어도 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어느 나라 국내법을 무효로 본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국제법 우위로는 조금 약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죠. 어쨌거나 이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에 관한 이론은 좀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왔는데요. 19세기 독일 통일 과정에서 양자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었고요. 그래서 이 당시 독일 법학자들은 국가결합에 관한 법이론, 그리고 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경계 설정,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주제가 됩니다. 자신들의 연구 주제가 되고요. 그리고 해겔식 관념에 의한 국가주권 절대 원리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국제법이란 국가에 대한 행동 집신 정도에 불과하고 국내법의 대외적 발현에 불과하다. 국제법의 독자성은 인정될 수 없고 진정한 법은 국내법이다. 뭐 이렇게 보게 됩니다. 벨기에를 침공한 독일이 자신의 행위는 국가의 최고의 필요에 의해 합리화된다. 그러니까 이 독일 법학자들은 쭉 이런 해겔식 사고방식이 쭉 있고요. 그래서 급기야는 것이 발전해서 그 독일의 수권법, 히틀러 시대의 수권법 해가지고 소위 결단주의적 헌법관.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고 그 국가의 결단이고 국가는 절대이성의 발현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자신이 판단하기에 정당하다고 하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전술론에 따라서 어떠한 수단도 다 써서 승리하면 된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뭐 국제 평화주의라 이런 관점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물론 요즘도 그 예컨대 이제 독일의 경우는 뭐 상당히 그 이상주의적 뭐 유행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제 미국이 또 세계 제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이런 독일식 결단주의적 헌법관을 갖는 미국의 헌법학자들이 좀 많이 또 생겨 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내셔널리스트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그러니까 내셔널 컨스티튜셔널리즘, 국가 헌정주의, 비판주의. 그에 비해서 인터내셔널 컨스티튜셔널리즘, 국제 헌법주의.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제 국제헌법주의는 뭐 칸트식 이상주의, UN 같은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현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국가헌 비판주의는 예컨대 미국 연방헌법 체제 속에서 미국의 결단을 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국제법과의 관계는 그렇게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헌법의 최고성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법학자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law, 영역 외의 어떤 적용 문제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뭐 그 같은 논리선상에서 그러니까 국내법을 여기에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역주의라는 것,
Principle of Territoriality, 영역주의라는 것은 국제법의 제1원칙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내법을 물론 이제 그것이 뭐 어떤 법 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헌법, 미연방헌법과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 그걸 집행하다 보니까 영역 외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집행하게 되는데 그 영역 국가는 뭐 블로킹 스태튜트, 봉쇄법이랄지 뭐 주권의 충돌 해가지고 불복 좀 하라 뭐 이런 어떤 입법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법의 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양이로는 그 19세기 유럽 국가 성문헌법의 제정으로 이제 특히 부각되게 되는데 독일의 트리펠 유명한 헌법학자이자 공법학자인데 국제법과 국내법은 그 성립 과정과 주체 적용 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법체계다 하는 독특하게 독일 법학자로는 독특하게 이원론을 주장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 이원론은 이제 변형 이론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변형 이전의 국제법은 단지 사실이다, 법이 아니다. 팩트냐, 로우냐.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민사소법 예를 들면서 뭐 당사주의랄지 변론주의 뭐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법은 법관이 꼭 알아야 돼.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법, 적용되어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주장하는 했느냐 안 했느냐에 상관없이 그런 상급심에서 파기됩니다. 사실에 관해서는 그 변론주의가 적용될 수 있어요. 자, 이원론자 입장에서 국제법은 사실이에요. 팩트. 그렇기 때문에 국내 재판소에서 무슨 문제가 있게 되면은 이런 국제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고가 피고 또는 대리인들이 주장을 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법관이 그걸 직권으로 알아서 적용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변형 이론적 입장에 있다는 것이고요. 이 19세기 유럽 국가의 성문헌법 제정으로 이 발전한 이원론은 비교적 온건 민족주의 자극대에서 출발하였는데 국제사회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게 결정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 각국은 국제법의 국내적 실천을 언제든지 봉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함으로써 강대국을 위한 적절한 비상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 그리고 독일의 트리펠 같은 사람들이 이제 지지하게 되는데 지금 현대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를 바라보고 있어 다수설적 견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원론적 입장이 쭉 다수설의 위치를 차지하다가 이제 좀 그것이 흔들리게 되는 게 뭐냐면 1차 대전이 끝나고 1차 대전은 이제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어떤 제국주의적 야욕으로 일으킨 전쟁이죠. 패전하게 되고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서 거액의 배상금을 지냈죠. 이거 이제 베르사유 조약에서는 그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를 처벌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국제법 위반이죠. 그리고 국제 의무를 위반한 것인데 이 개인에게 이걸 책임을 추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러니까 아주 그 메인스트림이라고 할까요? 그 국제법 완전히 그 핵심 체계를 뒤흔들진 않지만 여러 그 현상과 관련해서 이게 제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형사법적 처벌을 국제법이 직접 할 수 있느냐, 또 뭐 소수민족 관련한 문제들, 그러니까 개인이나 이런 소수민족, 뭐 난민, 뭐 이런 자들의 법적 지위 관련해서 국제법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서 이론론이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국제법의 주체가 이제 국가 이외에 뭐 개인 무슨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민족 해방 단체 뭐 소수 민족 그리고 또 국제기구까지 이 국제법의 주체가 다원화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국제법 국내법의 관계에 있어서 이론론적으로 흐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원론이 좀 쇠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론론은 이제 뭐 독일의 경우를 봐도 이제 그 후에 이걸 통합하자 국제법과 국내법을 동일한 법 체계로 통합하자 하면서 1899년 독일 카우프만이 이미 이런 통합 어떤 이론을 이제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 이자는 이제 그러니까 이론론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켈젠으로 대표되는 비엔나 학파에 의해서 이것이 체계화되게 됩니다. 이 켈젠은 유엔을 탄생시킨 데 있어서 법 이론적으로 상당히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이 쉽게 그냥 느낌으로만 알아도 이건 이론론하고 가깝죠. 유엔은 이론론. 그러니까 이원론적 국가들 대표적으로 영국이나 미국 같은 영국이 이제 이원론인데 유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실적으로 국제 정치적으로 뭐 소위 인터내셔널 폴리스라고 하나요? 국제 경찰로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유엔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걸 어떻게 집어칠 수도 없어요. 유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책임을 뭐 방기할 수도 없고, 뭐 뒤에 그 유엔 본부 협정 관련해서 유엔하고 한번 미국 정부 다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켈제는 이제 소위 이상주의적 국제 사회, 또 그에 따른 이론론적 국제법관, 그러니까 독일 뒤에 나옵니다만 네덜란드, 프랑스, 뭐 일본도 좀 그렇고 우리나라도 좀 그렇고요. 국제법, 조약과 우리 법률은 평등하다 어쩌고 하는데 결국 이론론적이고 이론론인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좀 국제법 우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유럽 국가들은 그렇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또 켈젠 이외에 쿤츠, 뭐 실레, 베르드로스 등 이런 국제법학자들이 국제주의와 평화주의에 따라서 국제법 국내법 이론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론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이고, 뭐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실제 개별국가의 관행은 뭐 국가 주권을 상당히 강조하는 경향이 많고요. 자국법 질서에 대한 재량권, 이런 걸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최소한 확보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외교관들이 주로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 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것은 개별 국가의 주권과 국제적 공통질서 중 어느 편을 강조하느냐, 이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컨대 특정 국가의 법 현실을 이론론이나 이원론만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재 93페이지도 93페이지에 서술되어 있지만, 그렇죠.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랄지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보통은 이론론적 입장이긴 한데 조금 논리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상당수 국가들은 아마도 순수한 이론론과 이원론은 중간점에 위치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봐야 되고, 우리나라도 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원론 국가라고 해도, 그러니까 조약과 관습국제법이 있는데 국제법에는 관습국제법을 적용할 때는 이원론 국가도 이론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나왔죠. 영국의 국내재판소가 관습국제법은 조약은 아니지만 관습국제법은 카먼로우의 일부다. 영국은 카먼로우 국가잖아요. 판례 보통법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관습국제법은 그 자체로 뭐 변형 없이 그 자체로 영국법이 됩니다. 아시죠? 또 이론론 국가라 해도 조약의 국내 적용에서 비자기 집행적 조약의 존재로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조약을 보니까 도대체 이 재판소에서 구체적으로 볼륨을 확정할 수가 없어. 이런 조약들은 비자기 집행적 조약, non-self-executing treaty, non-self-executing treaty. 여기 지금 제가 이걸 해본 지가 옛날에 한번 해봤나? 이게 잘 안 돼요. 판서도 좀 하고 그러면 좋은데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가 쉬울 텐데 non-self-executing treaty, 그러니까 비자기 집행적 조약이 이런 국가에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비자기 집행적 조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론 국가하고 똑같아요. 국제법은 있는데 우리 국내 재판소가 적용하지 못하겠다. 너무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할 수, 너무 추상적이고 뭐 어떻게 협조해야 한다, 뭐 협력해야 한다, 이런 조약도 많잖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협력하고 그거를 국내 재판소가 구체적으로 하나의 권리 의무 관계로 구체할 수 없다. 그러면은 적용될 수가 없고 이혼론과 동일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쭉 역사적으로 또 학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았는지를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제법 질서 속에서 국내법이 어떠한 위상을 갖느냐, 국제사법재판소 뭐 선례랄지 여러 여러 국제 재판기관 중재판정부들의 선례를 통해서 국내법이 어떠한 위상을 갖는지 한번 보면은 그 관계를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그 이전에 우리 교직 95페이지 있지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27조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 이 규칙은 제46조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 내가 조약은 체결했지만 이거 이행하지 않았다. 왜? 우리 국내법 규정이 이러이러해서 그렇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2001년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에 관한 국제법위원회 초안. 자, 이거는 이제 초안이라고 했죠. 지금 2001년도 1970년대인가요? 80년 그때서부터 이렇게 쭉 학자들이 연구를 해오다가 2001년 초안을 마련했어요. 지금 2020년인가요? 20년이 됐는데도 아직 이게 발효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몇 년 전까지 아마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제 3조에 보면 국가행위, 국제위법행위로의 결정 이렇게 되어 있고, 국가행위, 국제위법성 결정은 국제법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는 동일한 행위가 국내법상 적법하다는 결정에 영향받지 않는다. 비슷한 취지죠. 국제법과 국내법은 이렇게 체계가 다른 이원론적으로 지금 볼 때 이런 조항들이 좀 그러니까 이원론적 이런 조항들이 이제 이원론적 입장하고 좀 가깝죠. 1949년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채택한 국가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선언 초안을 보면 제13조 모든 국가는 조약 및 다른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자국헌법이나 국내법 규정을 의무불이행을 정당화 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 그런 취지의 자, 이 국제법과 국내법의 이 관계, 그러니까 국제법 질서 속에서 국내법이 어떠한 위상을 갖느냐. 1988년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 보면은 이게 지금 1988년입니다. 이 오타가 나는 거예요. 피에로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죠.
국가가 아니고 이 유엔 차원에서는 이제 옵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유엔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피에로는 1974년에 유엔 총회 업적으로 인정받아 뉴욕의 대표 사무소를 설치하고 활동했다. 미국은 1987년 새로운 테러 방법을 제정하고 피에로 대표부와 그 구성원이 이 법의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사무소의 폐쇄를 시도했다. 예. 지금 이 테러 방지법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깁니다.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침공, 중동 지역에 테러가 많이 있었죠. 지금 최근에 ISI까지.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강력한 테러 방지 관련한 국내법을 가지고 있어요. 연방 헌법이고 또 이것은 굉장히 과감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감하게 집행해서 관타나베 수용소의 어떤 잔혹행위랄지 이런 것들이 학자들에 의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죠. 뉴욕 세계 무역 센터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인들이 테러에 대해서 이제 치를 떨게 돼. 가지고 이제 강력한 테러 방법. 그 이전에 이 피에로는 역시 중동 지역이죠. 중동 지역에 테러리스트들이 많다 이렇게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이란이랄지 지금 IS에 이란은 핵 무장 관련해서 오랜 기간 지금 미국의 외교 어떤 희한한 사안 중에 손꼽히죠. 북한 핵무장 비슷해요. 핵무장 관련해서 육자회담도 우리 하고 그랬잖아요. 1987년 테러 방조제 피에로가 이 의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피에로 대표부와 그 구성원이 이 법의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무소 폐쇄를 시도했다. 뉴욕에 가면은 그 유엔 본부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저기 파리에 가면 유네스코라고 해서 유엔 전문기관이 있고요. 이제 본부는 여기 뉴욕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아까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이제 뉴욕에 있고 WTO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 WTO 사무소는 스위스에 있어요. 스위스에 한번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국제기구가 이제 국제기구는 말씀드린 대로 국민도 없고 영토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체제고 국제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본부 건물을 뉴욕에 세울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협정을 맺고 법률 관계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엔 본부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요. 미국과 유엔 간에. 유엔은 국가는 아니지만 국제기구는 자신의 권리 목적 범위 내에서 조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아니래도 조약 당사자가 돼요. 그러니까 유엔하고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 그러니까 미국이 국내법을 들고 나와서 본부협정이 체결되어 있는데 피에로 뉴욕 대표사무소 폐쇄를 하려. 피에로는 뉴욕에 이제 대표사무소를 설치했는데 그것은 유엔 총회 업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치하였고 그렇다면 이제 유엔 본부협정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유엔 효과에 줬는데 왜 그 피에로의 대표사무소 뉴욕에 있는 대표사무소 폐쇄하려고 합니다. 유엔 총회 등은 이에 반발하여 피에로에게 업적으로서의 적절한 지위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권고적 의견을 이제 구했어요. 그럼 국제사법재판소에 물어보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내려진 권고적 의견을 보면 ICJ는 피에로 사무실 문제와 관련해서 유엔과 미국 간에는 본부협정, 헤드쿼터 어그리먼트 제21조가 예정하고 있는 분쟁이 존재합니다. 본부협정 21조 보면 이러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중재재판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조약에 따라 미국은 중재재판에 응할 의무가 있다.
그 미국이 이건 테러 방지법상 국내 그러니까 테러 방지법상 미국 영역 내에서 대표 사무소를 유지할 수 없고 뭐 이렇게 이제 미국 정부는 주장하겠죠. 재판부는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국내법에 대한 국제법의 의미를 명확히 한 것이다. 자, 벨기에와 스페인 간에 1970년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를 보겠습니다. 이 판례의 취지는 이제 보면은 국내법이란 규범이 아닌 사실에 불과할지라도 국제재판소의 판단 과정에서 국내법을 전혀 무시하지 않으며 국내법상의 개념에 의존하여야 할 경우가 많다. 이 판결은 아주 유명한 판결이에요. 벨기에와 스페인 간의 바르셀로나 전력회사 사건, 바르셀로나 트랙션 라이트 앤 파워 컴퍼니. 그래서 우리 회사법상 뭐 법인 개념이랄지 뭐 지배주주 개념 이런 어떤 국내법상의 개념이 많이 등장하고 그런 사안입니다. 뭐 뒤에 나올 거예요. 이제 이 사안에서 회사라는 국내법상의 개념이 국제재판에서 결국 활용될 수 있다. 활용될 수밖에 없다.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국내법상의 개념을 무시하면 국제재판에 있어서 현실과의 괴리가 양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지난 시간에 나왔지만은 그 법의 일반 원칙, 그러니까 문명국 법 일반 원칙, 그리고 또 관련해서 그 어떤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국제재판소라 하더라도 이런 것을 뭐 국제법 차원에서 새롭게 이걸 정의한다 뭐 이런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제법과 국내법이 상당히 이론론적으로 통일될 수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니하고 콩고 사건 2010년도 사건인데요. 국제재판소도 국내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국제재판소대로 국내법을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을 통해서 ICJ 당해 국가가 자국의 이익 등을 위해 명백히 잘못된 해석을 내린 경우가 아니라 국내법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국 법원에 맡겨져 있다. 해당국 법원의 판례를 인용해서 판결하면 보통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사안, 이게 국제법적 차원의 문제니까 또 그걸 잘 조화롭게 시켜서 또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이 저면이 독일과 USA, 미국 간의 2001년도 이 사안은 지금 독일 국민이 미국에서 잔악한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안인데 결국 이 국제법상 이거 사형을 선고하고 그러니까 국내법상 사형을 선고하고 이자를 수사하고 사형을 선고하고 처단하고 사형을 집행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국제법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살인범 뭐 대리인이 주장했겠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미국이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의 영사 접견권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이 독일인은 외국인이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변호인 접견권 있죠. 보통 헌법상 그거 비슷하게 외국인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영사 접견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이걸 통지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위반했어요.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ICJ는 이러한 경우에 미국은 이 같은 기소와 판결을 재검토해야 한다. 변호인의 재검토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판시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법 우위의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판결했죠. 다만 ICJ는 이 같은 국제법상의 의무를 국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관한 방법의 선택은 미국에 맡겨져 있다. 이렇게 봤어요. 보면은 이제 미국은 연방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1차적 권한, 형사 문제에서 제1차적 권한과 책임이 주정부에 있어요. 그런데 주정부는 이런 비엔나 협약 체결 당사자도 아니고 어떤 조약을 체결할 권한이 전혀 없죠, 외국과. 그리고 조약은 the Federal Supremacy Clause, 그 연방법의 최고성 조항에 따라서 연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조약을 체결하고 그걸 이행할 1차적 책임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이러한 국제사업재판소 판결 내용을 통보하고 적절하게 국내법적 체계에 따라 국제사업재판소 결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음으로 국내 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요 국가의 실행을 좀 간략히 보겠는데요. 이제 영국의 경우에 영국에서는 이제 관습국제법 이제 카먼로 일부로 본다고 했죠. 조약은 이제 직접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원론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조약의 직접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의회 입법권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같은 민주주의 국가라도 영국의 뭐 헌정사를 쭉 보면은 의회 주권 원칙이 뿌리 깊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입법권은 매우 절대적이죠. 그에 비해서 같은 민주주의 국가라도 미국이나 프랑스는 이제 popular sovereignty라고 해서 국민 주권, 국민 주권주의적 어떤 전통에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영국 법원은 그렇기 때문에 의회 입법권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몬로 일부로 인정되는 관습국제법은 본질상 주로 행정부 행동을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약과 달리 의회는 관습국제법 형성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의회 입법권이 침해된다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가?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이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영국 법원의 이 논리가 이 관습국제법 형성 관련해서도 계속 그대로 관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 법원은 조약과 관습국제법을 달리 본다는 것입니다. 관습국제법은 카몬로의 일부로 봐서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국에서는 2010년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라는 법을 의회가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제정 법률 중에는 헌법적 성격이 있는 법률이 있어요. 2010년 이 법률은 헌법 개정과 통치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헌법적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영국의 조약심사에 관련해서 새로운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은 영국 정부는 비준을 필요로 하는 조약은 최소 비준 20일 이전에 의회로 제출해야 되고, 이 기간 중 하원이 조약 비준에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지 않아야만 정부는 조약을 비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하원이 반대를 결의해도 정부는 왜 해당 조약의 비준이 필요한가에 관한 의견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고, 이때 20일 이내에 또다시 하원이 또다시 반대 결의를 채택하지 않으면 정부는 조약을 비준할 수 있다. 만약 예외적으로 정부가 이러한 의회 심사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부는 그 이유를 통지하고 바로 조약을 비준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거친 조약도 영국에서 직접적인 효력을 갖지 못함은 과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적 성격의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조약 체결 절차에 관련해서 단순히 관행으로 이거를
처리했던 과거하고 달리 명확하게 이 절차를 성문화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지금 영국 법원에서는 이것이 조약은 직접적인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관습국제법에 관해서는 몰텐슨 vs 피터스 소위 1906년도 선례에 따라서 그 관습국제법은 카몬로의 일부가 되고요. 의회재정법은 그러니까 보통법 국가라도 의회재정법이 있으면 카몬로에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카몬로 보통법 판례법 국가지만 의회가 그 사안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성문법을 제정하게 되면 우선하죠. 그러니까 이 몰텐슨 피터스 사건은 관습국제법이 카몬로우이고 이러한 관습국제법이나 카몬로우에 반하는 의회재정법이 있으면 그 법이 우선한다. 이런 결과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국제범죄 처벌 관련해서는 관습국제법의 자동적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관습국제법은 자동적으로 수용된다고 그랬죠. 조약과 달리 카몬로우 일부가 된다고 그랬죠. 뒤에 판례도 나옵니다만은 그러한 관습국제법이 카몬로우 일부라고 해서 관습국제법을 어긴 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 이 형사법 영역에서는 법률었으면 형벌없다. 이런 전통적인 원칙이 있죠. 죄형 법정주의.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은 지금 영국 법원 판례가 특이합니다. 독특한 영역이고 당연히 입법 의회가 관습국제법을 입법하지 않는 그러니까 변형 이론이 타당해요. 변형 이론에 따라 국내법으로 입법하지 않는 한 범죄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우리 103페이지 1764년 아주 오래된 사건이네요. Court of King's Bench 영국 킹스 코트라고 하죠. 왕립 법원 설례인데 자, 이 사건의 재판부는 영국 주재 바바리아 공사의 시종이 관습국제법상 외교사절 면제권을 향유한다고 얘기했다. 그렇죠. 이 당시에는 말씀드린 대로 유럽사회에서 강대국 간의 그 국가 관행 이것이 국제법 의 핵심이자 대부분의 어떤 국제법 영역에서 법으로 기능하고 있던 때입니다. 외교사절 면제는 이제 1960년대 20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이게 성문화되는데 그때까지 당연히 성문법이 없고요. 이 외교사절 면제에 관해서 이 유럽 주요 국가들의 이 국가 관행 관습국제법에 대해서 법입니다. 판결문 중 영국법의 일부라고 보는 Law of Nations 이거는 이제 관습국제법을 가리키고요. 이 판결은 관습국제법의 국내 직접 적용에 대한 영국 입장을 보여주는 초기 대표적인 판례로 자주 인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이제 비교적 최신 판례인데요. 1977년도 이 QB라는 건 퀸스 벤치 벤치함의 법원이죠. 우리말로 여왕 법원인가요? 코드 법입니다. 항소법원으로 쓰는 근데 이제 이 원어만으로는 몰라요. 예컨대 스프링 코트 오브 뉴욕 하면 뉴욕주 대법원이 아니에요. 뉴욕주 고등법원. 쭉 그랬어요. 뭐 지금은 어쩐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체계를 봐야 돼. 이게 타이틀만 봐가지고. 자, 이 사건의 피고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으로 국가기관으로서의 주권 면제를 주장했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국가기관이고 국가는 이제 주권 면제를 반면 원고 측은 제한적 주권 면제론의 상사거래상의 적용 예외를 주장합니다. 주권 면제에는 절대적 주권 면제하고 상대적 주권 면제 또는 상대적 주권 면제는 제한적 주권 면제라고 해요. 제한적 주권 면제에 따르면 상사거래, 국가의 어떤 본연의 기능, 권력 작용, 국고 작용, 아니 기업과 같은 어떤 상행위에 국가가 관여했다. 그러면 주권 면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모두 기업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라 하더라도 영국 법원은 재판권에 복종해야 돼요. 그 외에 뭐 나이지리아 정부의 어떤 행위들은 이제 영국하고 나이지리아하고 평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국의 재판관이 그 심판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근데 이렇게 상사거래라면은 그래서 법적 분규가 발생하면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재판 과정에서 절대적 주권 면제론에 입각한 과거의 영국 법원 판례가 선례로서 이 재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이게 이제 절대적 주권 면제론. 이것이 이제 관습 국제법이다. 그래서 영국 법원이 카몬로우로 가서 이것을 이제 법으로 적용하는 선례가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절대적 주권 면제론이 제한적 주권 면제론으로 국제사회에서 이 국제관습법이 변했어. 그럼 이런 경우에 영국 법원의 영국 법체계에 따르면 이 판례국가니까 선례 구속성 원칙이 있어. 그 선례 구속성 원칙이 있으니까 영국 법원의 종전 판례를 존중하면은 절대적 주권 면제론에 입각해서 법을 적용해 바로 인식해야 돼. 그렇지만은 그것은 국제사회의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대. 그 선례 구속성 원칙하고 국제사회 현실하고 이 갈등을 느낀 사안인데. 자, 이게 로우 데닝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판결문 한번 원어로 보겠어요. 영국에서 관습국제법에 입각한 선례 구속력이 인정된다면 이후 영국 법원에서 구현되는 관습국제법은 국제사회에서의 변화와 상관없이 과거의 법에 고정된다는 불합리를 이야기합니다. 본 판결은 관습국제법이 있는 그대로 수시로 영국 법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례에 구속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존재하는 관습, 그건 뭐예요? 절대적 주권 면제론이 아니고 제한적 주권. 제한적 주권 면제론이 영국법이라는 뜻입니다. 영국의 법이란, 카먼로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결문, 그 요지를 로우 데닝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하우스 오브 로우즈가 상원이요. 영국의 상원인데, 로우드라는. 그러니까 이제 뭐 종신제도 있고 그런데, 영국 상원이 이제, 영국 상원의 법제사법위원회가, 그 영국 대법원으로 쭉 기능해 왔어요. 최근 이제 법원, 조직 관련해서 새로운 성문법이 제정돼가지고, 독립된 최고법원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게 이제, 앞에 타이틀도 로우드. 그러니까 이 영국 최고법원은 그 세계 정치사에 있어서 이 보수 세력 상징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카톨릭, 유럽 대륙 국가에 뭐 이탈리아 로마가 교황제 있죠. 카톨릭.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하우스 오브 로우, 영국 대법원. 그리고 이제 좀 중성적인 게 이제 미국 대법원. 네. 자, 이 사람의 그 서실을 보면요,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 칼 도조라는 명재판관이 있었는데, 우리 그 법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원용하는 로우 데닝이 그 중에 한 사람. 자, 보면은 I now believe that the doctrine of incorporation, 수용 이론이죠, is correct.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으로 영국은 이원론 국가니까 Doctrine of Transformation, 변형 이론라고 연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수용 이론이 맞다.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I do not see that our courts could ever recognize change in the rules of international.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국내 영국 법원은 그 국제법의 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It is certain that international law does change. 국제법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I would use of international law the words which Galileo uses of the words.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우리 지구를 두고 한 말처럼 그 국제법에도 그거 비유해서 얘기하고 싶다. But it does move. 갈릴레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법정에서 이게 뭐 이단자다. 어떻게 이게 지구가 돌 수가 있느냐. 땅은 그대로 있는 것이지. 하늘이 돈다.
천동설인가요? 그 이전에는 지구가 돈다고 위협을 주니까 뭐 자백을 하다 하다가 나오면서 그러나 지구는 돈다 뭐 이렇게 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International law does change. 국제법이 변한다. And the courts have applied the changes without the aid of any act of parliament. 그러니까 법원은 그러한 변화를 act of parliament 이게 이제 의회 법률이에요. 성문제정법 도움 없이 적용하였다. Thus, when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were changed by the force of public opinion, 그래서 이제 관행이 변해서 국제법이 변했으면은 so as to condemn slavery, 예컨대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건 아주 국제사회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강행규범이다. 뭐 이렇게 국제법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노예를 합법화했잖아요. 영국, 미국 노예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관습국제법상 금지되는 그러니까 보편적 인권사상 그러한 국제사회의 발전으로 인해서 관습국제법이 노예제도 금지라는 관습국제법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applying the modern rules of international law 이러한 그 노예제 금지 같은 현대적인 법을 적용해야 된다. Again, the extent of territorial waters varies from time to time according to the rule of international law current at the time and the courts will apply it accordingly. territorial waters 하면 이게 뭐예요? 영해죠, 영해. 해양법. 다음에 뭐 영해, 접속 수역 이런 수역 이런 영해한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관습법에 따라서 과거에는 착탕거리설이라고 해서 3해리설이 관습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쭉 그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바다를 이제 인류가 지배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짐에 따라서 이 영해의 범위가 넓어지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해의 범위가 변화되고 법원은 이제 그에 따라서 이걸 영해의 범위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적용해야 된다. The bounds of sovereign immunity have changed greatly in the last 30 years. 주권 면제의 한계, 그러니까 절대적 주권 면제냐, 제한적 주권 면제냐 이런 문제도 작년 30년, 지난 30년간 큰 변화가 있었다. The changes have been recognized in many countries. 그리고 그 변화는 많은 나라들에서 인식되었고, and the courts of a country and of theirs have given effect to them. 우리 법원이 거기에 법적 효과를 부여했고, without any legislation for the purpose. 어떤 목적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성문법이 없이도 법원 판례 등에서 우리가 쭉 발표했다. Notably in the decision of the private counsel in the Philippine Admiral Act AC 373. 그래서 필리핀 해양법 1970년도 해양법 문제에 있어서 프라이빗 카운슬은 하우스 오브 로드가 영국의 국내 최고 대법원이면 이 프라이빗 카운슬은 대영 제국. 여러분 이제 뭐 과거 어떤 제국주의를 실행한 나라들 유습이 아직도 국제법 질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Commonwealth of Nations 대영 제국이고요. 또 외교 관련해서 뭐 프랑코포니아 그 프랑스 제국 관련한 나라들 뭐 등등 그런 유습들이 있어요. 근데 대영 제국의 최고 상급 법원이 프라이빗 카운슬이에요. 지금은 이제 실권은 별로 없고요. 많은 나라들이 이제 사법 대영 제국의 여러 국가들이 이제 사법 자주권을 이제 주장하기 때문에 뭐 다 독립을 했고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고 여전히 이제 제한적으로 그 대영 제국의 최고 법원으로 프라이빗 카운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로우 데닝의 이 판결을 보면은 뭐 제한적 주권 면제론이 워낙 타당하니까 이 판결 결론에 대해서는 별다른 비판이 제기되지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일부 법학자들은 과연 관습국제법에 입각한 영국 법원의 판결에는 선례 구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관습국제법은 언제나 그대로 영국법으로 수용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국내 최고법원이 쭉 지켜온 선례 구속성 원칙과 관련해서 이게 모든 경우에 이 로우 데닝 견해가 적용될 수 있는가? 지금 로우 데닝 법관에 그러니까 이게 선례가 유일해 가지고 아직 그 좀 여지가 있지 않느냐, 반대되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 판결은 사실 코트 오브 어필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이 데닝 대법관은 그러니까 대법관까지 아마 승진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 법관 이렇게 쭉 오래 재직한 건데 지금 아직 영국 최고법원에서 동일한 결론이 내려진 바가 없고 또 이 판결문은 3인 재판부 중 한 명의 판사의 설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그 확고한 선례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좀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요. 어쨌거나 이 판결은 새로운 국제관습법이 기존의 카먼로우를 수정할 수 있다고 선언한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2006년도 판례를 보면은 또 2007년도 판례도 있고요. 이게 역시 영국 영국 판례인데요. 이건 하우스 오브 로우스, 코트 오브 어필이 아니고 이 대법원 판례. 이 사건에서는 침략 범죄가 관습 국제법상의 범죄라면 이를 처벌하는 별도의 국내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더라도 영국 법원에서 관습 국제법만을 근거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가 여부가 쟁점이 하나 있다. 재판부는 이제 과거와 달리 의회 입법에 의해서만 새로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법원에 의한 형사법 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렇죠? 이제 죄형 법정주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관습국제법은 그대로 영국의 국내법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형사법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1990년도 역시 영국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는 국제고인 인터내셔널 팀 카운슬 ITC로 이 자체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개인 채권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관한 판결입니다. 국제기구와 개인 채권자들 간에 관한 소송이고 영국 법원에서 다투졌어요. ITC는 조약에 의해 설립되어 영국과의 법무협정을 통해 런던에 소재했다. 그런데 이 조약 자체는 영국 국내법으로 편입되지 않았다. 청구자들은 조약을 근거로 하여 ITC가 아닌 관련국에 대하여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영국의 최고심의 하우스 오브 로우즈는 만장일치로 이 주장을 물리쳤다. 국내법화되지 않은 조약은 영국에서 그 자체로 개인의 권리 의무 근거가 될 수 없고 조약의 체결은 단지 사실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그렇죠? 영국은 조약에 관해서 가장 강고한 이원론적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조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사실에 불과해요. 법이 아니에요. 영국 법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니다. 1900년, 그러니까 이제 막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꽤 오래된 설례입니다. US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미국 국내 판결이에요. 미국 스페인 전쟁 시 미국 해군은 스페인 민간 선박을 납하여 적화로 몰수했다. 선박의주의는 국제법상으로 비록 적국 선박이라도 민간 어선은 전시 몰수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관습국제법을 근거로 하여 스페인 원고 측의 주장을 수락했다. 이 판결에서 인터내셔널 로우라고 칭하는 법은 관습국제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미국 연방대법원이 인터내셔널 로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관습국제법을 말해요.
미국의 법체계 내에서도 이 관습국제법은 카먼로우의 일부가 되어서 연방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직접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관습국제법상 지금 적국선박이라도 민간어선은 전시몰수 대상이 어로부터 제외된다. 이런 관습국제법이 그 당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에 관련해서 뭐 헤이그 6점 규칙이랄지 전쟁에 관한 법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너무 오래되어서 지금 현재는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제 관습국제법으로 지금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이 당시는 이제 1900년이니까요. 막 헤이그 6점 규칙이랄지 뭐 이런 전쟁에 관련한 규칙들이 막 적용될 무렵 민간 어선에 대한 이런 국제관습이 있어요. 자, 이건 1952년도 판례인데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이제 캘리포니아주 외국인 토지법이 문제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캘리포니아주 내에 있는 토지를 소유할 때 일정한 이제 국내법적 제한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토지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자산이기 때문에 그 제한이랄지 이런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그 중국인의 우리 국내 토지 취득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정치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주 외국 토지법 관련인데요. 원고는 이 조항이 인종의 구별 없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존중을 규정한 위헌헌장 위헌의 전문 제55조, 제56조 위반대에 무효로 되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아닌 자는 잘못된 토지를 캘리포니아주에 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법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타가 났어요. 또 보면은 요것이 이제 유엔 헌장에 위반된다. 유엔 이제 유엔이 만들어지면서 좀 보편적인 공관념이 많이 성문화돼서 선언되었죠.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유엔 헌장의 해당 조항이 미국 내에서 자기 집행력을 갖느냐. 이제 일종의 그 국제법인데 국제법이 그 미국 법원에서 변형 없이 법으로 적용될 수 있느냐. 자, 캘리포니아 외국인 토지법은 원래 아시아계의 토지 취득을 막으려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었으나 이 사건이 문제될 무렵에는 일본인이 주 적용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중국, 인도인들은 시민권 취득에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유엔 헌장 해당 조항은 자기 집행성을 부인했으나 대신 문제의 토지법은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 평등보호 조항 위반이 아니고 무효화시켰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역시 영국과 유사하게 이원론적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조약들이 직접적으로 권리 의무 관계로 인정이 되어서 바로 국내 법정에서 적용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법은 지금 주법인데요. 캘리포니아 주법인데 연방법의 최고성에 따라서 주법은 연방법에 위반하면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물론 이제 페더럴 프리엠션 연방법의 우위가 적용되려면 동일 사안이어야 되고 여러 요건을 갖춰야 돼요. 어쨌거나 지금 연방헌법 수정헌법 제14조 이제 이 조항은 그 남북전쟁 당시 19세기 중에 남북전쟁 당시
이제 북군이 승리하고,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죠? 시빌 워라고 하는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분열될 수 있었는데 북군이 승리하고 뭐 이런 여러 어떤 지금 어떤 보편적인 것 관련한 조항들이 그러니까 이 수정헌법 14조 이전만 해도 텍사스랄지 뭐 저 남부주들은 노예 제도를 두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미국은 연방국가인데 이제 이 주정부의 통치권이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어요. 수정헌법 제11조 11th 어메인먼트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정부들은 남쪽하고 북쪽하고 나눠서 이렇게 싸운 것이죠. 근데 이제 북군이 승리하고 수정헌법 제14조가 만들어지면서 법합법 평등이 보편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이건 연방헌법이니까 주정부에 관련해서 주정부에 관한 사항은 쭉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노예제도 관련해서 나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주정부라는 게 미국 정치에 있어서 현실적이죠. 주정부를 빼면은 연방정부는 저 워싱턴 DC 한 구석에 건물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어쨌거나 이제 연방헌법 체제는 이제 연방법의 우위인데 이제 특이하게 이 수정 14조, 뭐 13조, 14조, 15조가 남북전쟁 이후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서 주 정부를 직접 규율하는 아주 특이한 조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방법 위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 외국인 토지법 결론은 이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지만은 유엔 헌장 위반돼서 이게 무효가 아니고 미 연방헌법 수정 제14조 평등보호 조항에 따라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자, 1998년도 선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 어디 있나요? 113페이지죠. 자, 파라과이인 브리어드는 1급 살인 등 혐의로 미국 버지니아 주 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는 뒤늦게 체포 당시 형사관계에 관한 비엔날바에 규정되어 있는 본국 용사의 접촉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영국 연방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조약과 의회 재정부에 충돌한다면 미국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보여준다. 재판부는 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국내 재정법이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예, 그래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있어서 국내 재정법을 우선한 선례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독일, 네덜란드, 기타 국가를 간략히 보면은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지난 시간서부터 제가 50분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처음이라 그런지 잘 익숙해지지 않아가지고, 막 그냥 거의 2시간 수업 가까이 됐어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네덜란드 헌법 1983년도 헌법. 이 네덜란드는 저기 유럽 북부에 있는 국가죠. 북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 대륙 국가들은 말씀드린 대로 국제법 우위 이론론적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상주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91조 3항을 보면은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 위반을 초래하는 조약의 조항은 의회의 양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헌법에 위반되는 조약도 체결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굉장히 엄중한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 양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어요. 94절 보면 왕국 내에서 발효 중인 법률 규정이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을 갖는 조약 조항이나 국제기구의 결의에 위배되는 경우 적용될 수 없다. 94조도 역시 국제평화주의랄지 국제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경우는 어떠냐? 1958년 제55절 보면 적절하게 비준 또는 승인된 조약이나 협정을 그것이 상대방에 의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조건하에 공포 즉시 의회 법률을 선한다. 그런데 프랑스 헌법 55절 보면은 국제법 우위가 선언돼 있어요. 다만 전제가 있어. 동일하게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줘. 그러니까 Principle of Reciprocity 상호주의 조건하에서 국내법에 우선하는 것이 되어 있어. 러시아 헌법 1993년도 러시아 헌법 보겠어요. 15조 상항에 보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원칙 및 규범과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이 법률 규정과 다른 규칙을 제정하고 있는 경우 국제조약상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도 국제법 우위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본 헌법을 보면 98조 2항에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는 이를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또 우리 헌법 문구하고 비슷하네요. 국제평화주의, 온건한 국제법 우위. 그리고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에 관한 우리 국내재판소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법 시간에 공부하실 테니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그 나머지 양정환경에 대해 현대적 추세랄지를 보고요. 네. 독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독일을 빼먹었네. 우리 그 교재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 보면 독일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요.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제4조를 보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칙은 독일법의 일부로서 구속력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일도 지금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근대 헌법을 가진 이후에 보헌기본법이 그 이후에 적용이 됐죠. 그래서 이제 헌정사를 보면은 좀 굴곡이 좀 있죠. 자, 2차 대전 후 제정된 현행 기본법 제25조를 보면 독일의 국제법 준수지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승인된 이란 단어를 빼고 단순히 국제법의 일반 규칙은 연방법의 일부로서 연방 법률에 우선하며 연방 내 주민의 권리 의무를 직접 창수한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도 결단주의적 헌법관이랄지 수권법이랄지 통해서 이제 세계 전쟁으로 나아갔지만 전쟁에 이제 패하고 국제 평화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현대 헌법, 독일에서 시작된 이러한 현대 헌법 원칙들이 우리나라랄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약 관련해서는 기본법 제59조 2항 제1문 연방의 정치적 관계를 규율하거나 연방 입법사에 관련된 조약은 연방 법률의 형식으로 당해 문제에 관한 연방 입법을 다룰 권한이 있는 기관의 동의나 참여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 현행 헌법에 있어서 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비슷한데 25조, 현행정법 25조를 보면은 연방 법률이 우선한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보다 좀 국제법 우위 톤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독일도 우려하던 분단 국가이긴 하지만은 또 헌정이 헌정사가 전쟁으로 왜곡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비교적 그래도 안정된 지금 입헌주의를 쭉 전유지어오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헌법 개정이 있었죠. 독일은 그렇게 많은 헌법 개정이 없었습니다. 예.
자, 아유,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재를 통해서 좀 보완하시고요.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 하시고 보건이성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